안녕하십니까, 박종호입니다. 대형마트는 의무적으로 한 달에 2번 공휴일에 휴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2월 대구시를 시작으로 휴업일을 평일로 바꾸는 지자체가 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서울 서초구에서도 적용될 예정인데요.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을 둘러싼 논란, 가짜분 경제에서 살펴보고요. 어제 우리 정부가 거대 플랫폼에 대한 사전 규제를 추진한다고 전해드렸는데요. 얼마 전 미국에서는 구글이 반독점 소송에서 패소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승자 독식의 IT 업계에 새바람이 부는 걸까요? 오늘 이슈 플러스에서 전문가 모시고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2월 22일 금요일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오늘 막 들어온 경제 뉴스를 따끈따끈하게 전해드리는 가짜분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데일리의 신수정 기자, 연합인포맥스의 정지서 기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먼저 첫 소식은 우리 정지서 기자님이네요. 네. 앞으로 서울시 마트들이 이제 평일에 쉰다고 하는데 이게 뭔 소리입니까? 네, 법상 대형마트는 한 달에 2번 의무적으로 쉬거든요. 예. 대개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일요일에 문을 닫아요. 근데 최근에 지방자치단체들이 대형마트의 쉬는 날을 평일로 바꾸면서 이 의무 휴업에 대한 논란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서울에서 처음으로 서초구가 내년 1월부터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일을 월요일 또는 수요일로 변경하기로 하면서 이 논란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서초구라고 하면 아무리 봐도 인구 밀집도가 굉장히 높은 지역인데 그렇죠. 네. 이 파급력이 적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지금 현재 서초구에만 롯데마트, 이마트, 킴스클럽 같은 대형마트 3곳이 있고요. 예. 또 준대형마트가 32곳이 있어요. 와. 규모가 꽤 크죠. 그러니까 대형마트의 휴일을 평일로 옮기는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나타난 건 올해 초거든요. 대구시가 지난 2월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의무 휴업일을 월요일로 바꿨습니다. 예. 그 이후에 충북, 청주 그리고 경기도의 고양, 김포, 구리시가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현재는 부산시와 대전시도 관련 자문을 구하고 있다고 하고요. 또 서울시에서는 동대문구도 해당 논의에 착수하면서 대형마트의 평일 휴업일 변경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모양새입니다. 그렇군요. 사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한두 차례 이런 경험 있으실 것 같은데 주말에 장 보러 대형마트 갔는데 오늘 휴일이네 하고 그죠? 네, 허탕친 맞아요. 경험 맞아요. 두 분도 있으신 것 같네요. 네. 예, 그런데 이게 뭔가 휴일에 많은 사람들이 장 보기 제일 쉬운 요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때 대형마트가 휴업이 됐던 뭔가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네, 그죠? 맞아요. 그게 지금 10년 전쯤의 일인데요. 이명박 정부 시절이죠. 네. 그러니까 2012년 4월에 지금의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이 발표되면서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의 상생을 목적으로 도입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골목상권 보호라는 명분 아래 크게 두 가지였어요.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의 새벽 시간에 영업금지를 제한하고 예. 또 매달 이틀간의 의무 휴업. 이렇게 두 가지 규제를 대형마트에 적용하기로 한 겁니다. 네. 저도 말씀 듣고 나니까 좀 기억이 나네요. 전통시장 복원이라든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서 이런 그렇죠. 조치를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이런 상생 조치는 뭐 그러면 지금 소상공인들이 더 나아지고 정통시장이 더 나아진 것 같지 않은데 왜 이게 갑자기 변경되려고 할까요? 맞아요. 상생 단어는 사실 요즘에도 많이 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때와 지금의 근데 가장 큰 차이는 아마 이 경쟁 구도를 바라보는 관점인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간 경쟁으로 보고 대형마트를 규제했거든요. 그런데 의무 휴업이 사실 전통시장도 못 살리고 또 소비자 편의성 떨어뜨린다는 비판이 되게 컸었어요. 근데 그 와중에 이커머스 플랫폼이 활성화되면서 지금은 아예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쟁 구도가 형성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정부의 규제가 온라인 시장만 키워서 정책의 실효성이 없어졌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네요. 예전에는 우리가 장 보면 전통시장 갈까 대형마트 갈까 이거였는데 그죠. 네. 이제는 배달시킬까 그냥 가서 네. 사올까 맞아요. 이거네요. 맞아요. 네. 쉽게 말해서 쇼핑의 지형도가 대형마트를 오히려 규제하는 상황이 돼버리다 보니 이젠 풀어줘야 된다 이런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형평성의 문제로 접근을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정치권은 오랜 시간 국내 유통산업을 대형마트 대 전통시장의 경쟁 관점으로 봐왔어요. 근데 비교적 최근에서야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그리고 이커머스의 관점으로 전환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2020년 7월쯤에 이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 그리고 2021년 6월에 더불어민주당의 고용진 의원이 각각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좀 보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일 전환과 함께 온라인 배송, 영업 제한 시간 내 새벽 배송 규제 같은 내용도 좀 풀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거든요. 이 중에 고용진 의원안 같은 경우에는 지난 2년간 국회에 묶여 있다가 올해 8월 산업통상자원 특허소위에 회부되면서 다시 빛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일부 야당 의원들이 대형마트 배송 규제 풀어주면 이거 전통시장에 피해될 수 있다고 하면서 법안 처리에 반대했어요. 근데 결국 지금 이제 21대 국회가 사실상 총선 체제로 전환됐잖아요. 그래서 현재 해당 법안은 후순위로 좀 밀려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정치권에서도 나름대로 문제의식을 갖고 꾸준히 논의는 해왔었네요. 사실 그것도 그럴 것이 쿠팡 같은 기업은 이제 매출 규모만 25조 원이 넘는다고 들었는데 맞습니다. 이게 뭐 웬만한 대형마트들 몇 개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숫자인데 훨씬 크죠. 그러면 유통업계에서 봤을 때 결국 이런 규제가 이제 이커머스 쪽에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조치들이 나오는 거군요. 그렇죠. 이제 뭐 쿠팡도 사실 IT 기업으로 출발했는데 지금 이제 유통 공룡이 된 거잖아요. 로켓 배송 내세운 쿠팡이 이제 대형마트가 넘어서기 힘들 정도로 성장을 했는데 사실 이번 정부도 출범할 때 당시에 규제 개혁 과제 중에 하나로 추진했던 게 바로 이 대형마트의 의무 휴일 규제를 완화하자라는 내용이었거든요. 아마 이런 산업의 환경 변화를 좀 고려했던 정책적 결정이 아닐까 싶어요. 지금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일단 대형마트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의무적으로 매달 이틀을 쉬어야 되고요. 또 이 의무 휴업일을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해 당사자가 합의할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평일을 의무 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앞서서 대구시나 서울 서초구 등이 자체적으로 총대를 맬 수 있었던 겁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유통업은 어찌 보면 이제 배달 전쟁이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기도 하는데요. 전통시장이든 대형마트든 이제 안 가도 되는 시장이잖아요. 맞아요. 안 가도 되는 시장이죠. 그러니까 요즘에 퀵커머스 전쟁이라는 말 되게 많이 쓰죠. 그러니까 사실 진짜 소비 트렌드의 무게중심이 완전히 온라인 쪽으로 돌아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커머스 분야의 1위 자리를 굳힌 쿠팡의 성공 비결도 사실은 빠른 배송 때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길 배송 경쟁이 거세지면서 최근에는 다이소마저 한진택배와 손잡고 전국에 이길 배송 서비스를 시작하긴 했잖아요. 그러니까 장을 직접 보러 가지 않아도 내일 도착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고 그렇지 않으면 불편한 시대가 되어버리니까 대형마트 입장에서는 규제 완화가 더 절실해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과정에서 한 가지 또 생각해 봐야 될 사람들이 있네요. 바로 대형마트에서 일하는 근로자분들. 예전에는 우리와 같이 어떻게 보면 공휴일에 똑같이 쉬었던 것을 쉬었죠.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이제 평일에 곧 쉬어야 되고 달리 말하면 주말에 나와서 일해야 되는 상황이 될 텐데 나름대로 반발하실 것 같은데요. 맞아요. 누군가는 쉬면 누군가는 또 일해야 일하죠. 되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안 그래도 어제 서초구의 결정을 두고 서울시청 앞에서 마트산업노조가 마트 노동자의 주말 휴식권을 강탈한 오세훈 서울시장을 규탄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요지는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의무 휴업의 여러 도입 취지 중에 하나가 마트 노동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보장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았다 이겁니다. 뭐 아무래도 주말 근무 노동자의 정신적이거나 신체적인 건강이나 뭐 업무적인 생산성 부분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 있는 거잖아요. 주말 근무가.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앞으로 이제 마트 노동자 측과의 이런 진통은 좀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뭐 소비자 중에 한 사람인 제 입장에서도 그래도 휴일에도 좀 열어줬으면 하는 바람도 있지만 또 근로자들 입장도 충분히 공감이 되는데요. 이렇게 이해 충돌이 많을 때는 어떻게든 합의를 볼 수 있는 그 노력들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시장의 반응은 어떤가요? 일단 시장에서는 증권가 반응을 보면 좀 대체적으로 대형마트의 수혜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커요. 일단 지금 규제를 받고 있는 대표적인 대형마트가 뭐 아까 말씀드린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코스트코, 트레이더스 그리고 준대형마트도 롯데 슈퍼, 이마트 에브리데이, 노브랜드,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같은 뭐 아까 지금 이마트 같은 경우는 상장사기도 하지만 대다수가 대기업 계열사들이잖아요. 뭐 상장 안 된 회사들이지만 다 대기업 계열사예요. 사실상 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일단 늘어나게 될 주말 수당 같은 인건비 포함한 판관비를 고려해도 급증할 수 있는 매출 때문에 이익은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게 중론입니다.
예. 네, 뭐 특정 업체라서 이름을 밝히긴 좀 그렇지만 한 대형마트 같은 경우에는 최대 연간 영업이익이 40%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와. 있고요. 또 모든 점포가 사실 휴업일을 변경하지 않아도 인근 지역에서 연 점포가 있다 그러면 고객이 유입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말에 문을 열면 무조건 이익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게 이제 증권가가 보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한 증권사는 평균 점포당 최소 4% 수준의 영업이익은 늘어날 수 있다라고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무엇보다 인구 비중이나 소득 수준을 고려하면 서울 같은 수도권 지역의 변화가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네. 이제 서초구, 동대문구 같은 대형 지자체가 사실 민감할 수 있는 사안인데 먼저 스타트를 끊어준 거잖아요. 네. 그래서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도 진입 허들이 매우 낮아졌다는 점에서 앞으로 대형마트 대다수가 평일로 의무 휴일을 변경할 가능성이 더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여러 가지 연구 결과들 그리고 전망치들이 나름대로 휴일이 아니라 이제 평일에 쉬게 되면 네. 이익이 늘어난다는 전망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주말에 근무하면 뭐 주말 특근 수당 뭐 이런 것도 있죠. 있잖아요. 네, 네. 그런 걸로 이제 근로자분들과 잘 원만하게 합의도 봐서 소비자도 윈윈하고 그죠, 서로 근로자분들도 윈윈해야죠. 윈윈하는 구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다음엔 신 기자님,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법 이게 불발됐다고요? 네, 정부가 추진하던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폐지가 국회에서 불발됐습니다. 이 때문에 청약받은 집을 일단 전세로 내놓고 그 사이 자금을 마련하려던 당첨자들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실거주 의무화는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도입된 규제인데요.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당첨자는 입주 직후 2년 또는 5년간 실거주를 해야 합니다. 당첨된 사람이 실제로 이사를 안 오고 세를 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됩니다. 네. 또 당첨된 아파트도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분양가 수준으로 되팔아야 합니다. 네. 자금 마련이 어려운 분들은 고민이 많겠어요. 이분들도 실거주를 해야 하는지 알고 청약을 넣으신 건지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근데 모두가 이를 염두에 두고 청약을 넣은 건 아닙니다. 올해 초로 돌아가 보면 부동산 경기가 워낙 안 좋았잖아요. 예. 경기 하락과 금리 인상이 지속되면서 정부는 일산 부동산 대책을 통해서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밝혔었는데요. 실거주 의무가 부과된 경우에도 개정 법률을 소급해서 적용하겠다고 말하면서요. 예. 당시 미분양이 쌓이던 신규 분양 단지들은 이런 내용을 홍보하면서 실수요자들의 청약을 유도했었습니다. 네. 미분양됐었던 철산 자이더 헤리티지, 광명, 호반, 서밋, 그랜드 에비뉴 등도 마찬가지였는데요. 모델하우스 가보면 실거주 의무가 다 풀린다고 현수막도 걸려 있고 상담사들도 정부 정책 자료를 보여주면서 광고를 했습니다. 네. 올림픽 파크 포레오는 최초 청약 당시엔 실거주 규제가 있었지만 미계약분 899가구에 대해선 무순위 청약이 이루어진 3월 정부 규제 폐지 발표가 이뤄진 이후여서 실거주 규제가 없어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뛰어든 사람이 많았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차라리 법을 어기고 전세를 놓는 게 낫다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래요? 네, 우선 전세 계약을 체결해서 잔금을 내고 추후에 실거주 의무를 위반했다는 벌금을 내겠다는 건데요. 예. 서울 강동구 올림픽 파크 포레온의 경우에는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기준 계약금만 1억 3천만 원 수준이거든요. 야. 이제 잔금을 마련하지 못해서 이 돈을 날릴 바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는 게 낫다는 거죠. 그렇겠네요. 네, 아직까지 적발되거나 처벌한 사례가 없다 보니 벌금을 내고 전세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은 남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실거주를 하지 않고 전세를 준 게 적발이 되면 벌금을 내고 분양가에 LH가 강제로 매수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실거주 의무 폐지를 추진하는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적발하거나 처벌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만은 임차인이 이를 신고할 경우에는 처벌을 할 수밖에 없겠죠. 말씀을 쭉 듣고 보니까 정부가 먼저 정책을 내놨는데 쉽게 얘기해서 국회에서 후속 법안이 통과되지 못해서 일이 꼬인 거군요. 네. 그럼 국회에서는 왜 통과를 못 시킨 거예요?
이제 근본적으로는 이 실수요자에 대한 시각차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간 민주당은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면 전세를 끼고 집을 매매하는 이른바 갭 투자를 조장할 수 있다면서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그랬죠. 애초에 분양가 상한제 단지는 정부가 일정 수준 분양가를 조정해주면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한 아파트였던 만큼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집을 살 수 있도록 배려한 단지였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예. 반면 정부는 분양받은 사람을 모두 실수요자라고 보고 잔금 마련 등 여러 이유로 당장 이사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니까 네. 출구를 터줘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입주 시점에 맞춰서 전세 계약이 끝나지 않으면 잔금을 조달하기가 또 어렵고 자녀 교육 등의 이유로 당장 이사하기 어렵지만 미리 집을 장만해 두려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렇겠죠. 결국에는 애초부터 시각차가 첨예한 사안인데 정부가 밀어붙이기식으로 정책을 내놓으면서 선의의 피해자를 키웠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거 결국 그 정부와 국회의 엇박자 때문에 국민들만 피해보기 십상인데 협상의 여지는 없는 건가요? 이제 여당은 실거주 의무 전면 폐지가 어렵다면 처음에는 전세를 주더라도 차후에 실거주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불연속적 거주라도 완화해주자 이런 방안을 내놨고요. 예. 근데 야당에서는 기존 청약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대신에 계약 당시와 입주 시점의 금리 차이가 통상적인 예측 범위를 넘었을 경우 이런 일반적인 상황을 담은 내용을 시행령에 담고 예. 퇴직이나 파산 등 일반화하기 어려운 경우 전세 사기 피해 위원회처럼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판정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예. 하지만 이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와 여당이 명백한 피해 사실이 존재하고 증명 가능한 전세 사기와는 달리 실거주가 어려운 사유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국회 국토위는 올해 안에 한 차례 소위를 더 열어서 법안을 심사할 계획으로 전해졌는데요. 하지만 처리가 또 불발될 경우에는 내년 5월 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법안이 폐기됩니다. 네. 이거 쉽게 해결될 수 있어 보이지도 않는데 걱정이 좀 많습니다. 그럼 실제 실거주 의무에 적용된 가구는 얼마나 돼요? 네, 실거주 의무를 적용받는 수도권 아파트는 서울 9개 단지를 비롯해서 총 72개 단지 47,600여 가구입니다. 이달 15일부터 분양권 전매가 가능해진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 포레온이 대표적이죠. 네. 당장 내년 2월부터 첫 실거주 의무 단지인 강동구 상일동에 이편한 세상 고덕 어반 브릿지를 시작으로 15,000가구가 입주를 시작하는데요. 이들뿐 아니라 분양권 거래를 하려던 분들도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집주인들이 전세를 내줄 생각이었는데 다시 실거주로 방향을 틀 수밖에 만약에 없다면 그럼 전세 물량이 또 줄는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전세 시장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근 이슈였던 전세 사기 문제로 빌라나 비아파트 수요가 아파트로 이동을 하고 있는데 예. 내년 입주 물량이 2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예상되거든요. 이제 전세 공급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입주 물량 중에서도 조금이라도 전세 물량으로 나오는 공급이 늘어나서 전세 가격 상승 압박이 줄어들 수 있을 거란 기대도 나왔는데 이제 실거주 의무 때문에 전세로 나올 수 없는 거죠. 그렇군요. 다른 소식일 수 있고 어떤 의미에선 같은 소식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마침 정부가 안전진단을 포함한 정비사업 규제를 완화한다는 얘기가 들리던데 좀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앞으로 입주 물량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대안으로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정부가 앞으로는 30년 이상 노후주택은 안전진단을 거치지 않고 바로 재건축 절차에 착수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네. 재건축 안전진단은 재건축의 첫 관문에 해당하는 절차입니다. 네. 쉽게 말해서 건물이 위험해야 새로 고칠 수 있게 허가를 해줬었는데요. 이제 이걸 없애겠다는 것이어서 네. 현재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던 단지들이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쉽게 얘기해서 위험하면 고칠 수 있겠지만 이제는 본인들이 희망하면 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얘기군요. 이런 안전진단의 규제 완화 아까 제가 예측한 그런 내용이 맞는지 아니면 실제 이걸 도입하려는 배경은 뭔지 궁금합니다. 네, 이제 안전진단 규정을 도입한 것은 원래는 멀쩡한 주택을 무작정 헐고 새로 짓지 못하도록 제한하기 위한 취지였는데요. 예. 정부와 지자체가 재개발 차익을 위한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집값 상승을 억누르
억누르기 위한 규제로 사용했었어요. 예, 그렇죠. 이제 하지만 이번 정부는 도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은 주민들이나 시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보는 겁니다. 이제 건물 구조가 안전성에 문제가 없더라도 뭐 비가 새거나 녹물이 나오는 등 주거 환경 시설이 열악하면 새롭게 건물을 지을 수 있게 하겠다는 거죠. 예. 일기 신도시 정비 사업을 염두에 두고 사업 속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구상하겠다는 의도도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되면 실제 주택 공급으로 많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더 많나요? 아니면 그렇지 않다고 하는 전망이 더 많나요? 우선 안전진단을 포함한 규제 완화가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동력을 끌어올리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면서도 실제 주택 공급 확대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시장이 침체된 상황이라 단기간 체감할 변화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건데요. 예. 정부의 더 구체적인 방안은 이르면 다음 달 발표 예정입니다. 예. 주택시장이 어떻게 작용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요즘은 부동산 대책이나 정책들이 한 번에 아주 세부적인 조치까지 다 나온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시장에 맛 한번 보려고 하는 건지 조각조각 예, 나는 것 같아요. 화두만 던져놓고 야 나쁘지 않은데 반응 안 좋지 않은데 그럼 또 내놔봐야지 이러는 것 같아요. 나침반처럼 쓰는 거. 네. 그게 좀 우리 국민들이 한 번에 상황을 판단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한 번에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수정, 정지서 기자였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광고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요즘 가장 뜨거운 이슈를 집중해서 파헤쳐보는 이슈 플러스 시간입니다. 지난 11일이죠. 구글이 한 게임사와의 반독점 소송에서 패소한 데 이어 우리 정부는 거대 플랫폼 기업을 사전 규제하는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IT 산업에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오늘 이슈 플러스에서는 한국개발연구원 KDI의 이공연구위원 모시고 관련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세종시에서 올라오신 겁니까? 네, 아유, 그렇습니다. 먼 걸음 감사합니다. 궁금한 게 많아서 이렇게 요청드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정부가 추진한 플랫폼 경쟁 촉진법, 일단 이거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지난 화요일에 보도됐었죠. 법의 내용하고 배경을 설명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법의 내용을 설명드리자면 대형 플랫폼의 독점화 폐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현행 규율 체계를 보완하려는 움직임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소수의 핵심 플랫폼을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하고 예. 그다음에 자사우대, 멀티호밍 제한 등의 행위들을 금지하려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고요. 예. 기존의 사전 지정은 금지하는 행위가 있으면 바로 법으로 처벌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새롭게 추진될 법은 혁신 과정도 고려한 사후적인 성격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기존의 법하고는 조금 다른데요. 어떻게 진행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법에 중간에 제가 네. 어려운 어려운 단어가 있어서 하나 여쭤보려고 하는데 멀티 호밍이 뭡니까? 이게 그 플랫폼을 양쪽으로 이제 쓸 수 있는 거를 허용하는 거죠. 예. 예를 들어 뭐 배달앱을 보면은 예. 식당에서 이쪽 배달앱도 쓸 수 있고 저쪽 배달앱도 쓸 수 있고 그거를 이제 배달앱 입장에서는 플랫폼 입장에서는 막고 싶은 유인이 있겠죠. 그렇겠죠. 자기네 플랫폼을 예. 쓰고 싶으니까. 그래서 그게 멀티호밍이고요. 그거를 이제 제한하는 행위를 이제 불공정 행위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는 법을 이번에 만들겠다는 건데 자사우대나 끼어 팔기, 멀티호밍을 제한하는 이 공정거래를 위반하는 행위들 원래 우리나라도 공정거래법과 같은 원래 다른 기존의 법규가 있잖아요. 그것만으로는 충분히 규제가 안 되나 보죠? 네. 공정거래법이 이미 다양한 경쟁 제한 행위들을 규율하고는 있습니다. 예. 전부 다는 아닌데요. 예. 그런데 플랫폼이 이제 시장에 진입함에 따라 새로운 유형들의 행위가 등장했고, 그리고 기존 체계로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이제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리고 또한 좀 고려해야 될 거가 자사우대나 이제 멀티호밍 같은 것이 예. 예전에는 이제 불법적인 행위라고만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네. 이게 사실 효율성 증대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성 증대 효과가 큰지 예. 그리고 경쟁 제한 효과가 큰지 이 두 가지를 이제 비교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고 효율성 증진 효과만 있으면 아무리 뭐 안 좋은 거래도 막을 필요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제 고려해야 된다. 이런 판단하에서 사후적으로 그런 것들을 이제 고려해야 되고
또 한 가지 이제 플랫폼이 이제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기존의 제조업 전통 산업하고 달리 다른 특징이 있는데요. 뭐 다면 시장의 이제 특징이죠. 네트워크 효과, 뭐 규모의 경제, 데이터 확보 이런 것들을 이제 함께 고려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보완이 필요해서 법을 추진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아마 많은 분들이 뭐 어떻게 보면 이런 플랫폼을 이용은 하지만 그걸 실제 운영하는 측면의 입장에서는 안 써봤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데 얼핏 보면 아니 어떻게 자사우대나 끼워 팔기, 멀티호밍 같은 이런 것들이 효율성을 더 높일 수 있느냐 이렇게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플랫폼이 이제 네트워크 효과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자꾸 이제 자사우대에서 그 플랫폼에 이제 들어와 있는 업체들, 뭐 택시나 이런 회사들에 이제 자꾸 들어오다 보면은 소비자들도 이 앱 하나만 쓰면은 그 쉽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이제 효율성 증대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카카오톡을 쓰는데 카카오톡을 맨날 쓰는 제 입장에서는 카카오톡만 가지고 뭐 은행 업무라든가 아니면 제품 구매 업무라든가 이런 걸 하면 좋은데 그게 바로 그 앱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어찌 보면 우리 같은 유저들에게 훨씬 효율성이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이지만 시장 입장에서는 기존의 그 SNS를 딱 짚고 있는 그 회사가 쇼핑이라든가 은행 업무라든가 이런 걸 거기 앞에서 맨 앞단에 놓으면 우리는 결국 그 공정 경쟁이 아니지 않냐 그 지적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진짜 말씀 듣고 보니까 예전에 공정거래법만으로는 뭔가 규제를 하기엔 애매한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런 생각도 듭니다. 업계에서는 이제 유튜브나 알리 같은 해외 기업들이 국내 시장 잠식해가는 것도 국가가 어떻게든 조금 제재라고 표현하기 그렇고 우리 기업들을 좀 육성하는 것과 함께 같이 고려해야 되는데 이러한 법이 만들어지면 결국 그 법의 집행 대상자들은 우리 기업들일 뿐이고 해외 기업들은 좀처럼 적용받기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런 역차별에 대한 논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역차별의 우려는 지금으로서는 높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단은 공정위에서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를 어떻게 지정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예상하기에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해외 플랫폼도 여기에 포함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우려는 높지 않다고 보는데요. 다만 이제 국내에서 성장해서 경쟁력을 갖춰 해외 진출을 하려고 하는 플랫폼이 있다면 그런 우려가 어느 정도 이해는 됩니다. 나름대로 외국 기업이라 하더라도 이 법을 바탕으로 해서 관리 감독의 범주 안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크게 안 해도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셨고요. 해외에서는 우리와 비슷한 상황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해외에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요? 유럽이나 독일에서는 우리와 비슷하게 이제 규율을 하고 있습니다. 좀 엄격하게 이제 규율을 하고 있는데요. 게이트키퍼 플랫폼을 지정하고 이들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의무 사항하고 금지 행위들을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그렇지만 유럽에서 특히 좀 먼저 시작이 됐고 강화된 거가 있고요. 다만 이제 미국에서는 비슷한 규제가 들어오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아메리칸 이노베이션 앤 초이스 온라인 법하고 오픈앱 마켓 법이 있었는데요. 유럽 DMA, 유럽 디지털 마켓 법안하고 이제 비슷은 했는데 이게 과잉 규제 우려가 있어서 법안이 결국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미국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플랫폼 기업들 중에 그런 우려가 있어서 폐기가 된 걸로 이제 보입니다. 뭐 플랫폼 기업들의 역할이 굉장히 커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플랫폼 기업을 어떻게 관리 감독하느냐가 국가 경제의 경쟁력의 상황 아니면 혁신 가능성 여부를 좌지우지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다 보니까 좀 전에 말씀 주셨던 게이터 키퍼 역할을 하는 그런 기업들에 대한 지금 관련 법규 제정이나 정비가 다시 필요한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에서 굉장히 특이한 법률적 판단들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도 플랫폼 기업과 관련돼서 의미 있는 판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구글 같은 경우 배심 원단의 만장일치로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이건 뭔가요? 지난 12월 11일에 있었던 에픽 게임즈사와 구글의 반독점 재판 1심 소송에 대한 얘기 같습니다. 이 에픽 게임사가 구글을 상대로
소송을 해서 승소를 했는데요. 예. 이 사건은 한 3년 전으로 이제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2020년 8월에 에픽 게임사는 이제 포트나잇이라는 게임을 제작하는 회사인데요. 네. 2020년 8월에 애플과 구글의 앱마켓을 통해서 자사의 그 게임 앱을 이제 분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때 애플과 구글의 인앱 결제 의무화 정책이 있었는데요. 그거를 이제 좀 무시하고 자체 결제 시스템을 마련해서 그걸로 소비자들이 아이템을 살 수 있게 이렇게 이제 만들었었습니다. 네. 뭐 물론 당연히 구글과 애플이 싫어했겠죠. 그렇죠. 네. 인앱 결제를 할 경우 제가 알기로 최대 수수료가 30%까지 가는 네, 걸로 알고 그렇습니다. 있는데 그러니까 구글과 애플 같은 경우 아니 우리 플랫폼 상에서 게임 팔고 있는데 정당한 수수료로 한 30%까지 맥스로 내줄 생각이 있느냐 하고 그런 인앱 시스템을 만든 건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그거 무시하고 자체 결제했으니 당연히 그쪽에서는 반발을 할 것 같은데 네. 그런데 특이한 점이 이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한쪽 플랫폼인 구글은 만장일치 배심원의 판결로 구글이 잘못했다 이렇게 결론이 난 거고요. 일단은 그다음에 에픽게임즈가 같은 건으로 애플과도 똑같은 소송을 했는데 애플에 대한 소송 결과는 달랐다고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논란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좀 재미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2020년 8월에 소송을 양쪽 다 제기를 했습니다. 구글과 애플에. 그리고 같은 소송을 영국 그리고 유럽에서 그해 말하고 그 다음에 초에 이제 했는데요. 네. 구글 사건은 1심 소송이 이제야 나온 거고요. 3년 만에. 애플 소송은 이미 2년 전에 1심 소송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4월에 2심 항소심이 나왔었는데요. 그 항소심에서 애플이 승리를 했었습니다. 근데 구글 사건에서는 에픽 게임사가 이겼었죠. 이거는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시장을 보는 기준이 두 소송이 꽤 달랐습니다. 애플 소송에서는 모바일 게임 시장이라고 시장 획정을 했습니다. 네. 그 시장 안에서 얼마나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이제 보고 있는데요. 모바일 게임 시장이라고 하면은 애플뿐만이 아니라 구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회사들이 이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장에서는 애플이 시장 지배적 지위,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그 중에 일부이니까. 그렇죠. 플랫폼으로 사용되는 게 한 두어 가지 있으니 그 중에 하나지 않느냐 이런 얘기네요. 네. 근데 구글 소송에서는 안드로이드 인앱 결제 시장으로 시장이 획정됐습니다. 안드로이드 인앱 결제 시장으로 시장이 획정되다 보니까 당연히 구글이 거기서 이제 독점력을 갖게 된다고 이제 판단하기가 쉬웠을 거고, 그래서 구글에게 이제 불리하게 작용이 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구글이 그 과정에서 프로젝트 허그라는 앱 개발사 지원 프로그램을 이제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앱 개발사, 게임 회사나 이런 데에다가 다른 앱 마켓에 가지 말고 출시를 하지 말고 우리 앱 마켓에만 출시를 해라. 그러면은 내가 지원금을 주겠다.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한 거가 이제 프로젝트 허그라는 건데 그렇게 하니까 이제 다른 앱 마켓들한테 불리해지겠죠. 그래서 그거가 그런 행위가 반경쟁적 행위다라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방금 말씀 주셨던 우리 시장에만 있어라라는 조치는 분명 반경쟁적인 행위라고 보여질 수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동일한 현상인데 한쪽 재판은 모바일 게임 시장이라는 그 틀과 프레임으로 판결을 내리고 다른 재판에서는 인앱 결제라는 어떻게 보면 부분적인 그거만 보고 판결을 내렸는데 그 결과가 달랐다 그러면 저희 같은 일반인 입장에서는 이 앞으로 플랫폼에 대한 공정성, 시시비비 여부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애매한데요. 이럴 때는 뭐 나름대로 뭐 학자들이나 뭐 법조인들은 어떤 시장의 공정하지 않음을 플랫폼에서는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에 대한 경제적 큰 원칙이나 틀 이런 게 있나요? 틀은 있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시장 획정 같은 경우에는 논란이 많습니다. 서로 다를 수 있고요. 그 소송하는 양쪽에서 그 시장 획정에 대해서 서로 의견이 당연히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직 논란이 많습니다. 그렇겠죠. 유리한 쪽으로 시장 획정을 해야 재판에서 이길 가능성이 많으니까 서로 요구 사항은 다를 텐데 이럴 때 뭐 학자로서 이런 거는 경제적 관점에서 어떤 원칙으로 바라보고 전개를 하는 게 좋겠다 이런 게 있을까요? 너무 아직 이런 판단인가요?
네, 뭐 사건마다 이제 다르기 때문에 네. 그거는 이제 판단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가- 그리고 예. 또 한 가지 궁금한 거 여쭤보려고요. 앱 수수료인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궁극적으로 혁신을 저해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어떤 기업이 이익을 얻었을 때 그 이익의 몇 퍼센트를 그 플랫폼 기업이 띄어가느냐를 통해서 지속적인 혁신을 저해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좀 전에 판결 말씀 주신 거에 대한 인앱 결제, 이게 예를 들어서 30%를 맥스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인앱 결제가 예를 들어서 5%나 3%면 좀 전에 말씀 주셨던 그 게임 회사가 굳이 이런 소송까지 안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30%는 50%보다는 적은 수수료고 뭐 5%나 10%보다 많은 수수료인데 적정 수수료 기준 이런 것도 판단이 될까요? 굉장히 어렵죠. 근데 한 가지 참고할 만한 소송이 있습니다. 예. 네, 지난 2022년 3월 프랑스에서 있었던 소송인데요. 이것도 구글 앱마켓 관련 소송입니다. 이 소송은 특이하게도 가격 남용에 이제 해당하는 행위를 구글이 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시정 조치가 이루어졌는데요. 예. 시작은 30%의 수수료가 과하다. 예. 그래서 법원에 판결할 때도 30%가 정당화되기 어렵다라고는 판단을 했었는데 근데 몇 퍼센트가 적당하다. 네. 이렇게는 판단을 결국 못 내렸거든요. 못했어요. 그리고 시정 조치는 결국 가격 조항보다는 비가격 조항인 계약 조건 이런 거가 불공정했다. 계약 조건이 이제 불공정했다라는 이유로 그게 시정 조치가 이제 내려졌습니다. 실제로 수수료의 수준은 플랫폼에서는 특히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플랫폼 기업들도 많이 투자를 했을 그렇겠죠. 거고 마케팅 비용도 많이 들었는데 예. 거래 비용당 얼마가 적절한지 이거를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예. 그거를 규율한다고 하더라도 예. 플랫폼 수수료 체계는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수료의 수준에 대해서 논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말씀 주신 거 보니까 진짜 더더욱 이 플랫폼 관련해서 앞으로 공정성 시시비비 이게 더 커질 것 같은데 현재 앱마켓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애플과 구글 계속 이렇게 모호한 어떤 뭐랄까요 우리의 판단이나 근거들 이런 게 계속된다면 비판의 목소리도 많아질 것 같은데 자연스럽게 플랫폼 기업은 한두 개고 나머지 앱스토어에 뭔가 올려서 판매하려는 회사들 개인들은 많을 테니까요. 그러면 앞으로 이런 판결들은 어떤 큰 흐름으로 전개될 거로 예상들 하십니까? 예상이 지금으로서는 사실 어려운 게요. 예. 지금 이 소송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애플 소송에서는 애플이 이겼고, 예. 그다음 구글 소송에서는 에픽사가 이겼습니다. 그리고 이 소송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항소심까지 하면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근데 다른 소송도 이 소송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소송들이 곧 결과가 나올 소송들이 꽤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구글하고 애플이 지속적으로 부담을 주게 된다면은 예. 소송의 부담을 갖게 된다면 좀 더 애플도 개방적으로 이제 바뀔 가능성이 있고요. 실제로 지난주 화요일에 미국 36개 주가 구글과의 반독점 소송에서 이런 합의안이 이제 제시가 됐는데요. 예. 구글이 9천억 원, 7억 달러를 이제 소비자들한테 지급하는 걸로 이제 합의가 됐습니다. 이런 소송의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구글이나 애플도 좀 더 개방적이고 그 앱 개발자한테 이제 유리한 조건을 맺을 거라고 기대는 하지만 네. 뭐 확신은 하기 어렵겠죠. 예. 미국에서 그러한 조치가 나오면 해외 시장의 구글이나 애플의 유저들도 그런 소송을 제기해서 이들로부터 비슷한 성과를 얻을 수는 있는 건가요? 네, 그럴 걸로 이제 보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걱정되는 게 있습니다. 예전에 윈도우 세대, 저도 웹 시대의 사람이라서 윈도우 때를 보면 이러한 윈도우가 플랫폼으로서 어떻게 보면 독점적 지위를 가지니까 수많은 회사들이 윈도우의 그 반독점 행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소송을 제기했는데 결국 한 지금 20-30년 지나고 봤더니 그 소송이 무슨 승소, 패소로 나온 게 아니라 너무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 그 서비스를 제약받았던 회사들이 흐지부지 없어지거나 그래서 아예 소송 자체가 그냥 취하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좀 전에 박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소송이 지금도 제기된 게 한 3년 전인 게 지금 첫 판결이 나왔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것도 예전에 윈도우 때처럼 뭐 어떻게 보면 큰 공룡기업이 소송 질질 끌기 시작하면서 판결 안 나오고 버티기만 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그건 어떠세요? 네,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이제 서로 1심이 나와도 항소를 반드시 구글은 반드시 항소를 할 거고, 예. 그리고 중간에 이제 합의할 가능성도 있지만, 이게 뭐 다른 소송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네. 언제 끝날지 뭐 알기가 어렵습니다. 계속 질질 끌다가 결국 에픽게임사도 조금 힘들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국내 상황 한번 여쭤보고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국내에도 플랫폼 사용자들에 대한, 그러니까 플랫폼 수수료에 대한 갈등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요즘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뭐 택시 앱도 그렇고 뭐 배달 앱에서 이제 수수료 갈등 상황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인앱 결제 소송을 여기에 이제 연관시키기는 조금 어려운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수수료 그 자체는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그리고 다른 불공정 거래 행위, 뭐 경쟁자를 배제한다거나 거래상 지위를 이제 남용해서 네. 이제 계약을 좀 불리한 조건으로 한다던가 예. 그런 걸 보는 것이 유일한 방법인데, 궁극적으로 이제 혁신 저해를 방지하고자 한다면 이 촉진법도 그거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 취지일 텐데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 참여자의 이제 후생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조금 정립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시장 모니터링이 굉장히 강화되고 시장을 경쟁 당국도 이해를 잘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이게 워낙 선도적인 분야라서 이제 막 연구가 시작됐던 분야이고요. 어찌 보면 제일 중요한 파트인데 연구하기가 어떤 기존의 틀이라든가 선행 연구가 없어서 그런지 많이들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공 박사님은 이 분야에 아주 독보적인 연구 발표를 얼마 전에 해서 저도 재밌게 읽었었거든요. 배달앱을 가지고 특히 분석하셨더라고요. 앞으로 이쪽 연구자들이 좀 많아져야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 좀 관심 있는 분들이 있으세요? 네, 관심 있는 분들은 굉장히 많은데요. 이게 기업 데이터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네. 접근성 측면에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박사님은 신용카드 결제 금액 가지고 분석하셨던데. 예, 그렇습니다. 네. 앞으로 후속 연구 많이 이루어져서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미국 이외의 유일한 나라라고 전 보거든요. 계속 발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 많이 연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추울 땐 겨울 노래 듣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선곡해봤습니다. 조관우의 겨울 이야기입니다. 마저 들으시고 저는 내일 동일한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